자, 일단 161페이지 4번. 네,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얘네. 표현 방식과 관련된 거 이쁘게 잘 정리해 놓은 거니까 얘 잘 기억해 두세요. 역설적 표현을 쓴 것은 네, 미음이었죠. 너를 기다린 동안 나는 가고 있다. 그다음에 기다림의 대상이 나왔던 것은 니은, 사랑하는 이였고요. 그다음 기다림의 절실한 마음을 표현한 건 기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님이 오는 소린가 해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막 님인가 한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게 기억 파트였었고요. 그다음 태도가 변하는 것은 바로 디귿이었죠. 마침내 난 너에게 간다라는 거였고,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은 리을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간단하지만 네,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네, 166페이지 6번 보도록 할게요. 166페이지에 6번. 네, 문제가 조금 애매하고 까다로웠던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윗글의 시적하자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찾아라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다림이었고, 근데 그 기다림에서도 되게 적극적인 기다림의 태도를 보이는 게 키포인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의지적인 태도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건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조금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네, 3번이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거니까 좀 적극적인 그런 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는 거니까 이건 되게 소극적이죠. 그다음에 윤동주의 참회록 같은 경우에는 네,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서정윤의 홀로서기 역시 되게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만 봐서는 좀 소극적인 느낌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시 전체가 조금 소극적으로 그래 어쩔 수 없지 나는 계속 여기서 가만히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라는 게 서정윤의 홀로서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4번 선지가 조금 어려우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성부의 벼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수행평가 하실 때 제가 이성부의 벼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성부의 벼라는 건 조금 공동체 그런 거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는 조금 애매하고 어려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2번 168페이지에 12번 다음 중 윗글의 분위기와 가장 유사한 거였는데 여기서 분위기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림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거 가장 유사한 거였는데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해 뜨는 아침에도 나는 맑은 사람에 대해서 그대에게 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조금 기다림 중에서도 적극적인 기다림에 가까운 게 1번 선지였었고요. 네, 이 문제는 정말 개떡 같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게 현대시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게 어렵게 되거든요. 황동규의 기항지 같은 경우에는 길게 부름 한지의 바람, 바다 앞에 집들을 흔들고 긴 눈 내릴 듯 낮게 비치는 불빛인데, 그러니까 이 불빛이라는 게 그 바다에 이렇게 불 돌아가는 거? 등대. 네, 등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동규의 기황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만 봐서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가지고 이건 시 전체를 봤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했던 거고요. 네, 조지훈의 낙화는 우리 옛날에 한번 보긴 했는데 낙화가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신 분 있나요? 떠날 줄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거. 낙화는 거기서 꽃이 떨어지는 모습과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조지훈의 낙화 이야기였었고요. 김광균의 외인촌 같은 경우에는 홀로 사는 외인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김동완의 북청 물장수는 물장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애매했습니다. 12번 선지는. 근데 12번 문제는 그래도 나중에 문제로 나오게 되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려운 게 특별하게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72페이지 우리 김소월 씨의 나의 집이란 작품.
네, 김소래 나의 집 역시 네, 그대를, 님을 기다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님을 기다리는데 집을 짓고 기다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천천히, 이것도 외부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멜기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한데, 이때 나의 집이란 것은 그러니까 나만의 집이 아니라 그대와 함께 살 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대가 와서 나랑 함께 살 거니까 그대와 함께 살 집을 나는 미리 짓겠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 도치법이 쓰였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나의 집을 지으리라고 해야 되는데 목적어가 뒤로 슝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치법 사용되었고요. 집을 지어놓고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자, 이게 보시면 원래 이 사람이 집을 짓는 공간은 들가에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길 쪽에서 떨어져서 집을 지었는데 막상 짓고 나서는 그 앞에 다시 큰 길을 앞에다 둔답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자기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 들가에 떨어져서 길에서 떨어져 지어졌는데 이제 큰 길을 만들어야 님이 그 길을 따라서 나의 집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을 다 짓고 나서 큰 길을 다시 앞에 둔다는 겁니다. 왜냐면 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안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하이안이란 것은 색채 이미지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하얀으로 써야죠. 근데 하얗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법에 안 맞는 시적 허용을 사용했습니다. 시적 허용이란 것은 의미 강조를 위해서 일부러 비문법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원래는 하얀으로 써야 되지만 하얗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얀 이런 식으로 비문법적인 시적 허용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날이 저물 때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 앞에 서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앞에서 기다리는 거고요. 네, 날이 저물 때 문간에 서서 기다렸는데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지새는 그늘로 라는 건데, 네,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겠죠. 날이 저문다는 것은 보통 저녁부터 문간에 서서 기다렸던 건데 어느새 새벽이 됐답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 볼 수 있고요.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날이 저물도록 계속해서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근데 또 아침부터 님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지나가는 길손이란 건 길에 있는 손님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찾아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간절함을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는 반복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대인가 그대인가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운을 남기는 식으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게 김소래 나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또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여기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인데, 지금 희게랑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을 다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은 희게 오고 고요하게 오고 번쩍이면서 온다라는 건데, 원래 같았으면 번쩍이며 오는 아침을 여기 고요하게 뒤부터 마저 행을 끝냈으면 됐는데 일부러 고요하게 하고 엔터 치고 바로 번쩍이며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긴장감 조성을 위한 행간 걸침을 쓰고 있다라는 거. 원래는 희게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시적 긴장감을 위해서 희게 또는 고요하게 엔터 치고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번쩍이며 오는 아침이라는 식으로 행간 걸침을 쓰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었는데,
1번에 가의 화자는 시종일관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지만 나의 화자는 능동적으로 그대를 위한 집을 짓고 그대에게 다가서려 한다라는 건데, 네, 이것은 시종일관이 틀렸죠. 바뀌죠.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나의 화자 역시 능동적으로 그대를 위한 집을 짓고 그대에게 다가가려 하는데, 이 다가가려 하는 것까지는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능동적인 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래 능동적인 행위겠지 하는데 다가가려 한 건 없었기 때문에 네, 능동적인 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나의 화자는. 자, 그 다음에 2번 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을 썼다 했는데 역설적 표현은 가에서만 쓰였죠.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 쓰이지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음절수를 조절했답니다. 음절이 뭐죠? 글자수죠. 글자수를 조정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데, 네, 여기서는 나에서만 글자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김소월 시인은 7호조의 운율을 많이 써요. 이때 조라는 건 글자수거든요. 그냥 김소월 시인이 무조건 7글자, 5글자 이 규칙을 무조건 지키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7글자, 5글자 내외로 씁니다. 그래서 보시더라도 네,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는데 8글자, 5글자 이런 식으로 조금 비슷하게 글자 수를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에는 네, 글자 수, 음절 수를 7, 5조로 조절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의 화자는 너에 대해 시간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그대에게 공간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데, 네, 나의 화자가 공간적 거리감? 네, 뭐 그래요. 세모표 칠 수 있겠지만 가의 화자가 시간적 거리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공간적 거리감도 같이 느꼈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가나 모두 동일한 시와 반복한 거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90페이지 볼게요. 뭐 하나 또 내가 본다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일단 190페이지 볼게요. 네, 190페이지 김춘수의 강우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중학교 때인가 한번 나오는 작품인데, 김춘수의 강우라는 작품이. 이게 되게 슬픈 작품입니다. 김춘수 화자가 아내가 죽었는데 처음에 아내의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부정하다가 결국 아내가 진짜 죽었구나 해서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건데, 한번 천천히 보시면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깨가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바랜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라는 작품, 네네, 작품인데, 네, 김춘수의 강우라는 작품 이렇게 아내의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보시면, 네, 조금까지는 어디로 갔나? 밥상을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했는데, 이 어디로 갔나 계속해서 반복되죠?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 지금 화자의 공허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누웠나 아니면 옆구리 담개가 다시 도졌나 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화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가 죽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잠시 누워있는 거 아닐까? 혹은 옆구리 담깨가 다시 돋아서 조금 쉬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바로 다음 행에서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죽음을 그러니까 현실이죠. 현실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의 변화 역시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였는데 아니 그게 아닌가 보다 라는 식으로 죽음을 인정하는 식으로 태도가 변화하고요.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하는데 이 비라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 중에 감정이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천천히 한번 볼게요. 비가 오는데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운답니다. 왜 이 사람이 밖을 기울이죠? 아내가 혹시나 하고 진짜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죽었다고 인정하긴 했는데 아닐 거야 하면서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밖을 기울인 겁니다. 혹시나 진짜 밖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그 아내가 오지 않는 걸 통해서 나는 풀이 죽는다 해서 체념하게 되죠. 아, 진짜 안 오는구나 라는 식으로 체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왜 비가 감정이입이냐면 빗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가 엄청 와서 내 앞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막 나면 어떻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비가 온다는 것은 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막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발은 내 앞을 한치 앞도 못 보게 하는데 나도 눈에서 눈물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라는 거와 똑같이 그래서 비는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는 뭐라 하냐면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비가.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뭐뭐 한다, 퍼붓는다, 기웃거린다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춘수의 강우라는 작품은 이런 작품입니다. 슬프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가와 나의 공통점 7번 한번 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인데 1번 문장에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긴장감을 한다라는 건데 도치 나에선 도치법 전혀 없었죠. 가에서는 뭐 굳이 차점이 어디로 갔나가 그럴 수 있겠죠. 어디로 갔나? 조금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뭐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이것도 뭐 도치냐 도치가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지면 이 첫 번째 행이 도치겠죠.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갔지?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도치법 굳이 찾으면 가에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네, 여기서는 둘 다 없었습니다. 의인화된 것은. 3번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구차하고 있다 했는데 답은 3번이었죠. 네, 나에서 감각적 심상은 청각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가에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어디 있었죠? 가에서 감각적 이미지가 어디 있었지? 감각적 이미지 가에서. 내 목소리. 내 목소리는 우리 소리 어떻게 들어? 청각. 또 하나 더 있어. 그치. 냄새는 후각이잖아, 후각. 네, 그렇기 때문에 7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네, 음성 상징어는 가에서는 없었고요. 역설적 표현, 네, 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 네, 여기까지가 숙제 교재였었고요. 네, 숙제 확인 못 받으신 분은 이따가 확인을 받읍시다.
자, 우리 느네 마그리트 나갑시다. 마그리트. 자, 52페이지 해제부터 천천히 봅시다. 여기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는 초현실주의 화가 느네 마그리트가 즐겨 사용한 대페이지망의 기법의 개념과 형식,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란 건 현실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현실을 벗어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게 초현실주의인데, 그 화가 느네 마그리트가 사용한 대페이지망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그 대페이지망 기법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형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그러한 기법, 대페이지망이 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까지 설명하는 게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입니다. 네, 대페이지망 기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항을 소개를 해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이 내가 왜 갑자기 굳이 대페이지망 얘기를 하냐면 대페이지망 기법이 요즘 좀 관심이 높아졌어.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통념에 맞지 않는 기이함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시적이고 예술적인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우는 대페이지망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의의라는 것은 가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대페이지망의 가치, 중요성이란 건 무엇이냐면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시적이고 예술적인 상상을 낳게 해주고 그래서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게 대페이지망의 가치, 중요성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기억이 얼핏얼핏 나는데 이게 서술형으로 쓰는 게 나왔습니다. 대페이지망의 가치, 중요성을 쓰는 게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에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통념에 맞지 않는 기이함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시적이고 예술적인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우는 게 바로 대페이지망의 의의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대페이지망의 다양한 형식을 소개해 주고요. 그중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가 적용된 작품과 그것이 경제 분야에 응용되어 성공한 사례 예시를 들어주고요. 그리고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혹은 익숙한 것을 낯서게 만드는 합성과 같이 대페이지망적인 결합과 합성의 시도가 성공한 사례, 예시 등을 통해 문화예술과 산업의 영역에서도 서로 간의 경계를 넘어 대페이지망이 창조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핵심 정리 보시면 이 주제 부분에 보도록 할게요. 주제 부분에 특정한 것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대페이지망이다 해서 대페이지망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대페이지망 형식은 시적, 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우는데 의의가 있다. 대페이지망 형식은 매우 다양하고 무한하며 대페이지망은 문화, 예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우리 일상의 중요한 창조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이 네 가지 너무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 이제 필이 와야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니까 오지선다로 나오기 너무 이쁘게 되어 있겠죠. 이 네 가지 특징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핵심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전문가의 분석과 분류를 활용하여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글의 구성은 3단 구성, 그 다음에 병렬식 구성이란 건데, 이 병렬식 구성이란 말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병렬식 구성이란 건 뭐냐면 각 내용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뭐 시간이랑 공간, 순서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용을 항목별로 나열한 게 바로 병렬식 구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본문 1의 내용을 읽을 때 굳이 머릿말의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머릿말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본문 1의 내용을 본문 1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병렬식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그게 좀 힘들죠. 소설은 앞에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아놔야 중간 부분의 내용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병렬식 구성을 썼다는 것은 본문 1, 그러니까 본문 2의 내용도 본문 2의 내용을 1의 내용을 굳이 알지 않아도 2의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병렬식 구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네, 없으시면 바로 본문으로 가시기 전에 쭉쭉쭉 넘어가셔서 59페이지. 네, 59페이지 2번. 다음에 읽기 과정. 네, 안타깝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읽기 전에 하는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해놓고 읽은 후 활동을 적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안타깝지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읽기 전 활동, 읽는 목적과 방법을 정했느냐, 그 다음에 관련된 사실이나 경험을 떠올렸느냐, 그 다음 내용을 예측했느냐, 그 다음에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 보았느냐, 그 다음에 예측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읽었느냐. 아, 죄송해요. 네, 질문까지가 읽기 전이었고요. 읽으면서 하는 활동으로는 예측하는 내용이 맞았느냐, 그 다음에 궁금했던 내용의 답을 찾았느냐, 그 다음에 메모했느냐, 그 다음에 자신의 읽기 방법이 적절했느냐 점검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다 읽고 나서는 내용과 주제를 파악했느냐, 요약 정리할 수 있느냐, 새롭게 알게 된 정보 혹은 깨달음을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네, 때려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네, 이번에 읽기 과정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식 문제로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오셔서 5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네, 그래서 옆에 짜투리에 읽기 전 활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측해보자. 그 다음에 빠르게 훑어보고 어느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될지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이 글을 읽음으로써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보자.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네, 이 그림이 바로 시각조류입니다. 시각조류인데 마그리타 그린 골콘다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사람이 붕붕 떠 있습니다. 중력에 거스르는 식으로 붕붕 떠 있는 게 바로 초현실주의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르네 마그리트 아세요? 이 글을 읽기 전에 아셨던 분 계세요? 뭐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 해요. 초현실주의라고 해가지고. 네, 그림이 매력 있다 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네, 어휘, 어구풀이. 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르네 마그리트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어휘 문제거든요. 어휘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전치입니다. 전치. 전치라는 게 딴 곳으로 옮겨 놓은 건데 우리 전치란 단어 보통 언제 써? 다쳤을 때 쓰죠. 전치 육주다. 그거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아파서 전치 6주를 배정받았어 해놓고 그 전치 밑줄 치고 이 전치랑 같은 뜻이다 라고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 때 전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그림의 대명사인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았다. 10여 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 세단장 당시 그의 작품 골콘다가 커다란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된 것과 르네 마그리트 전이 서울의 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려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은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바로 요즘 관심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왜 르네 마그리트가 우리한테 이렇게 친숙하느냐라는 게 바로 백화점 세단장 때 그림으로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의 미술관에서 르네 마그리트 전이 한번 열렸다라는 겁니다. 일어납시다. 자, 그 다음에 나로 가셔서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즘망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버린 요즘 데페이즘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 데페이즘망이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느냐? 데페이즘망 기법이 요즘 교육계에서 중요한 창의력과 상상력, 그 다음에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높여주는데 되게 도움이 된대. 그렇기 때문에 요즘 데페이즘망이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특히 창의력과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오른 요즘 이 파트에서는 데페이즘망이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이죠. 데페이즘망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여졌냐? 요즘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화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데페이즘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그 그림이 있는데 누구더라? 그 엄청 유명한 화가인데 네, 그 다음에 데페이즘망은 어린이 미술 교육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인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도 심상찮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페이즘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고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어린이 미술교육과 기업인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머릿말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로 갈게요. 네, 데페이즘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라고 번역이 된답니다. 전치란 거 아까 옆에 써놨던 것은 딴 곳으로 옮겨 놓음인 건데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라 해가지고 여기 특정한 대상부터 연출하는 것까지가 데페이즘망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데페이즘망의 개념을 자세히 말해준 이유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거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데페이즘망의 개념, 정의를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몽트레레 아몽의 시에는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데페이즘망의 표현법이다.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것은 통념에 맞지 않다. 통념에 맞지 않지만 바로 그 기이함이 시적, 예술적 상상력을 낳아서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념에 맞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다는 거죠. 상식의 맥락에서 벗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와 합리 너머에라는 의미가 뭐냐면 논리와 합리 너머라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너머에라는 이 단어에 조금 헷갈리는 거 있는데 합리 너머라는 것은 합리를 벗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바로 그래서 여기 실적 예술적 상상력을 놓고 심층의 일식을 깨우는 게 바로 대페이지망의 이거 써있구나. 대페이지망의 의죠. 그러니까 이게 해부대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 논리, 합리, 상식의 선에서 해부대에선 뭐가 있어야 돼? 혹시 해부대가 뭔지 모르세요? 그 해부하는 거.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거를 해부할 때 그냥 길바닥을 사지 않고 어떤 이렇게 무슨 침대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게 이제 해부대거든요. 그러니까 해부대는 원래는 그렇게 해부해야 할 사람이나 혹은 뭐 동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해부대 위에 재봉틀이랑 양산이 있대. 너네 재봉틀을 쓸 때 재봉틀 다다다다다 쓰는 건데 그 재봉틀을 쓸 때 양산이 필요할까? 양산은 그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다음 재봉틀은 또 옷을 만들 때 쓰는 건데 옷을 만들 때 쓰는 재봉틀이랑 햇빛을 가리는 양산이랑 해부를 위해서 필요한 침대가 같이 있대. 이게 우리 상식에서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아니란 거야. 우리 상식에서는 해부대에서는 당연히 해부해야 할 뭐 시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동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재봉틀은 옷을 만들기 위해 써야 되는 거고 양산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건데 얘네들이 같이 해부대에서 만났대. 이게 뭐야? 근데 그게 또 심지어 아름답대. 이게 뭐 개소리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 통념, 상식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합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상상력과 심층의 인식을 일깨우는 게 바로 이런 대페이지망이라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은근 여기 가나다 앞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특히 다에서는 대페이지망의 개념과 그다음 대페이지망의 의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꼭 다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 옆에 핵심 쏙쏙 보시면 대페이지망 기법에 대한 관심입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냐면 백화점 가림막 그림으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르네 마그리트전이 서울의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르네 마그리트가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르네 마그리트의 대페이지망 기법이 창의력과 상상력 향상, 그 다음에 잠재력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관심이 더 높아졌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 미술 교육이나 창의력 교육에도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계속해서 막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대페이지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라고 글을 쓴 겁니다. 네, 그러나 2번 여기 대페이지망 개념과 의, 이건 무조건 알고 계세요. 대페이지망 개념이란 것은 전치로 번역이 되는데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서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대페이지망 전치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을 만들 때 쓰는 재봉틀이랑 그 다음에 빛을 가릴 때 쓰는 양산이 완전 전혀 다른 상황, 해부대에서 만나는 걸 통해서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대페이지망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페이지망이란 것은 시적, 예술적 상상력을 낳는 기이함이 논리와 합리 너머의 영역을 초월한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워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자, 55페이지.
네, 위에 언급한 골콘다를 통해 대페이지망의 맛을 깊이 음미해보자. 골콘다는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어느 쪽이건 간에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건 뭐야? 상식의 맥락이 있다는 거야?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바로 대페이지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났다. 논리와 합리에서 벗어났던 거니까 그 자체가 바로 대페이지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화가는 이 그림에서 중력을 제거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중력 제거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붕붕 떠다니는 거죠. 거리를 걷고 있어야 한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현실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상식이란 거죠. 상식이 아니란 거죠. 사람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이 바로 비상식적인 겁니다. 현실에서 벗어났다,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합리에서 벗어났다, 상식의 맥락에서 벗어났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로 잰 듯이 일정한 가격으로 포진해 있다. 네, 포진이란 뜻은 물건 따위를 펴서 늘어놓음이란 겁니다. 포진해 놨다. 기계적인 배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퍼서 늘어놓던 게 바로 기계적인 배치란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딱 놨다니까 마치 기계가 착 둔 것처럼 기계적인 배치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이렇듯 기하학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이처럼 현실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 비상식의 조합은 볼수록 매력이 있답니다. 이 비상식의 조합이란 게 바로 대페이지망이란 거죠. 그래서 대페이지망은 볼수록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상식의 조합, 이 골콘다라는 게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보는 이에게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바로 골콘다가 감상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동했다는 것은 이렇게 감동했다는 겁니다. 뭔가 딱 느꼈다는 겁니다. 딱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 이상 이 허구의 이미지란 것은 바로 비현실적이란 거고, 이 비현실적이란 건 바로 대페이지망을 얘기하죠. 이 허구의 이미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대페이지망의 의죠. 그래서 대페이지망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되어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이 대페이지망에 나오는 허구적 이미지, 비현실적 이미지가 우리한테 되게 추리의 욕구,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이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딱 뭘 느끼게 해줬던 거고, 이렇게 느끼게 했다는 것은 하나하나 세상을 모두 다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대페이지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본문 1회인데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힘을 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옆에 한번 볼게요. 56페이지에 1번 대페이지망의 현실 파괴의 예란 건데, 여기 르네 마그리트 그림의 골콘다라는 작품은 푸른 하늘과 집들을 배경으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자들이 자로 잰 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공중에 떠다니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그래서 현실의 법칙에서 벗어난 비상식의 조합이다 라는 건데, 이 골콘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준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고요. 그다음 또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례도 예시도 안 보여주고 심지어 골콘다라는 것도 안 보여주면
그냥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심지어 난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공감 못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골콘다라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그러네. 진짜 비현실적인 거고 뭔가 우리한테 추리의 욕구를 주는데 하면서 이해를 돕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면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골콘다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골콘다라는 게 앞에서 잠깐 넘었는데 이게 시각적 자료죠. 아까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면 이해를 돕는다 했었죠. 그래서 이런 골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추리의 욕구와 신비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시 갈게요. 바로 본문 2입니다. 이제 대페이지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쉽게 일탈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라고 합니다. 대페이지망이란 것은 우리한테 현실로부터 쉽게 일탈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뛰어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뛰어넘게 했다는 것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시키게 하는 게 바로 대페이지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페이지망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페이지망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중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시키는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페이지망은 대페이지망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법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벗어났다는 게 또 다른 의미로 파괴라는 겁니다.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법칙과 논리를 간단히 무장해체해버리는 파괴의 형식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대페이지망의 다양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페이지망 형식에 대한 이제 앞으로 대페이지망 형식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죠. 자, 사로 가시면 파괴라는 말은 그 말의 강한 인상 때문에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괴라는 것은 그 말이 주는 강한 인상 때문에 다양성과 거리가 멀다는 고정관념 혹은 통념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괴라는 것은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일반적인 통념, 인상, 고정관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보통 이렇게 글에서 일반적인 통념이 나오면 그 통념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파괴라는 것은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냥 얘기만 해주지 이거에 대해서 이건 맞지 않아 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창조의 형식만큼 파괴의 형식도 다양하답니다. 흔히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한다. 이때 파괴는 단순히 창조를 위한 전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파괴의 형식이 창조의 형식을 규정하고 파괴의 결이 창조의 결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괴에 대한 의의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파괴가 창조를 규정하고 파괴가 창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파괴는 무차별적인 그 무엇이 아니며 창조가 파괴로부터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야 이건 창조야, 이건 파괴야. 딱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되는 순간 창조의 방향은 이미 결정 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게 그 뱅크시 그림이잖아. 그 얼굴 없는 화가로 되게 유명한 뱅크시 작품인데, 그 뱅크시 아마 그 작품 뭐지? 소녀가 이렇게 풍선을 보내는 그림인가? 그게 이제 경매에 나왔거든요. 경매에 나왔는데 그게 뭐 몇십억? 이게 낙찰이 됐는데, 낙찰되자마자 그게 분쇄기에 갈아진 거야. 분쇄기에 반 정도 갈아진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있었거든. 낙찰 탕 하자마자 이 그림이 쭉 내려가더니 여기에 분쇄기가 있어가지고 이 그림이 이렇게, 여기는 그림이 멀쩡하고 여기 막 파괴된 거야. 그래서 이때 그 경매장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거든. 근데 이래놓고 이 그림이 가격이 2배인가 3배가 돼. 이걸 노렸대.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분쇄되는 거, 파괴되는 게 또 다른 또 그 예술, 창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파괴되는 순간 창조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파괴와 창조는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55페이지) A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파괴의 형식으로서 대페이지망은 매우 다양한 색깔을 보여준다는데, 이 다양한 색깔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대페이지망이 보여주는 파괴는 다채롭고 무한하답니다. 그 말은 대페이지망에 의한 창조의 형식 또한 다채롭고 무한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파괴와 창조는 서로 구분이 안 간댔거든. 그러니까 파괴가 다채롭고 무한하다는 것은 창조 역시 다채롭고 무한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괴란 것 자체가 파괴되는 순간 창조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파괴가 다채롭고 무한하면 창조 역시 다채롭고 무한하다라는 거고요. 프랑스의 미술사가 사란 알렉상드리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전문가고요. 당연히 프랑스의 미술사가니까. 그래서 사란 알렉상드리아는 마그리트의 그림에 나타난 대페이지망 형식을 6가지로 분류했답니다. 제일 첫 번째, 작은 것을 확대하기. 두 번째,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세 번째,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기. 네 번째, 미지의 차원을 열어 보이기. 생명체를 사물화하기. 해부학적 왜곡이 그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란 알렉상드리아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미술가이자 비평가인 수지 게볼릭은, 얘도 전문가죠. 수지는 사물을 원래의 맥락으로부터 떼어놓는 고립, 불가능한 것을 바꾸는 변형,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 크기와 위치의 부조화, 우연한 만남, 동음이인적 이중 이미지, 그 다음에 역설, 시공에 대한 경험을 왜곡한 이중 시점을 마그리트가 구사한 대표적인 대페이지망 기법으로 꼽는다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사란이랑 수지가 나눈 건 엄연히 달라요. 사란이랑 수지가 구분한 것은 다릅니다. 근데 조심하시는 게, 또 사란이랑 수지는 그냥 대페이지망을 형식만 구분한 거지 얘네들이 상반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이 작품의 서술 방법으로 전문가의 그 대페이지망에 대한 전문가의 상반된 관점, 상반되는 건 대조되는 거거든요. 대조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데, 사란이랑 수지는 그냥 다른 거지 얘네들이 반대되는 거, 상반된 관점이 아닙니다. 그냥 나누는 기준이 좀 달랐던 거야. 그래서 파괴 형식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지만 그것이 곧 창조의 형식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파괴가 창조의 형식을 결정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5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대페이지망의 현실 파괴 형식의 의의는
창조적 파괴로서 단순히 창조를 위한 전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형식과 결로 이어지는 파괴다라는 거. 네, 그래서 밑에는 사란이랑 수지가 나눈 것을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57페이지 볼게요. 네, 이제 57페이지, 58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힘내봅시다. 네, 자부분인데 위에 언급된 기법 가운데서 작은 것을 확대하기. 이 작은 것을 확대하기는 누가 나눴냐면 바로 사란이 나눴습니다. 사란이 분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였어요. 확대하기가 적용된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자. 레슬러의 무덤입니다. 레슬러의 무덤. 레슬러의 무덤은 레슬러의 무덤은 장미 한 송이가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그려진 그림이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방인데 이 방 크기만큼 장미가 있어. 이게 상식에 맞아? 상식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 안을 가득 담은 거는 상식이 아니란 거야.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섰다는 거지. 논리와 합리를 넘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꽃의 크기만 변화시켰을 뿐인데 평범한 일상이 낯선 상황으로 탈바꿈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을 지금 파괴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이란 것은 꽃은 기껏해야 우리 손만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일상을 파괴했어. 어떻게 꽃의 크기를 이 방만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낯선 상황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파괴시킨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 일상의 파괴는 공간 안에 새롭고 신비한 기운을 가득 불어온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어떤 느낌 받아요? 딱 첫 인상이 어때? 날개 같고 또 빨개요. 또 그다음 또 어떤 느낌이죠? 장소? 여기 우리 장? 이게 대페이지망의 효과지. 왜냐하면 장 속에 있던 우리가 지금 상상력을 뿅 했잖아.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우리의 상상력을 빡 시켰잖아. 야, 누가 이게 장 속이라 생각해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지금 빡 자극시킨 거야. 지금 이 레슬러의 무덤, 바로 르네 마그리트가. 얘는 뭐라 하냐면 그러나 이 일상의 파괴는 공간 안에 새롭고 신비한 기운을 주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장미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걸어올 것 같대. 지금. 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본다면 더 불가사의하고 낯선 세계가 펼쳐져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준대. 그래서 이게 바로 레슬러의 무덤이 감상자에게 주는 효과인 거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레슬러의 무덤이란 거고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탐험은 시작되고 또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위에서 뭐랬어? 파괴란 것은 다채롭고 무한하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탐험은 그래서 무한하다,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작은 것을 확대하는 거죠. 작은 것, 장미를 엄청 크게 확대한 게 바로 이렇게 레슬러의 무덤 이런 거고요. 차 부분으로 가시면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일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모험에 나서는 이런 대페이지망적 시도는 예술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볼 수 있답니다. 이를테면 사례를 들어주죠. 그래서 활용 분야 어떻게 됐느냐라는 건데 화장지 사업에 집중한 미국의 한 제지 회사의 시도가 그런 것이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은 원래 제지 사업, 그러니까 종이 사업이었는데 화장지 같은 위생용품,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작은 거였죠. 얘네들은 매출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작은 거고 이게 바로 장미와 대응되는 거죠. 하지만 1971년 이 회사의 대표는 아직 미미한 회사의 화장지 산업에 회사의 장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확대하는 거죠. 핵심 산업 부문들, 이것은 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사업 부문들을 과감히 처분해버렸다. 이 파괴에 놀라 주가가 급락하고 증시 분석가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왜 주가가 급락하고 비난이 쏟아졌죠? 왜? 이렇게 지금 원래 매출이 엄청난 사업을 그냥 다 처리해보고 매출이 되게 적은 화장실 산업에 다 투자했던 것은 상식적이야? 아니면 상식적이지 않아? 비상식적이죠. 상식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한 미국의 한 제지 회사가 바로 대페이지망을 썼다는 겁니다.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회사의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는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다. 파괴의 형식은 이렇듯 창조의 형식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 사업 부문들을 파괴함으로써 또 다른 화장지 위생용품 또 다른 매출을 창조해 놓은 거죠. 이렇게 파괴의 형식이란 것은 창조의 형식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입니다. 여러분들 불가분이라는 뜻을 아세요? 불가분? 앞으로 잠깐 요즘 문득 든 생각인데 어디 있어? 네, 여기 다시 죄송해요. 55페이지의 4에 여기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는 불가분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는 안 된다. 분은 구분.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쓰면 불가분이에요. 혹시나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불가분 보고 불가분이 뭐야? 이럴까 봐. 혹시나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카 부분입니다. 자, 카는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인데 이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도 이게 누가 나누냐면 사란이 나눈 겁니다. 혹은 익숙한 것을 낯서게 만든 합성. 얘는 누가 한 거냐면 수지가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갖고 치사한 내용일치 문제 나와요.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는 수지가 나눴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은 사란이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내용일치 문제 나오거든요. 구분 잘 하시고요. 그와 같은 결합의 형식, 또 마그리테가 즐겨 사용한 파괴와 창조의 형식이다. 기역은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창턱 위에 석고 두상과 나뭇잎, 방울 형태의 구가 놓여있는 그림이다. 특이한 것은 석고상의 관자놀이 부분에서 피가 흘러내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옆에 피가 흘러내리는 거죠. 난 개인적으로 이게 좀 소름 끼치던데. 석고상이 피를 흘려서. 얘는 뭐냐면 사람이 다쳐 피를 흘리는 것. 얘는 흔한 일,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죠. 근데 제 아무리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도 사람이 아닌 조각상이 피를 흘리는 것은 낯선 거죠. 그래서 석고상의 관자놀이 부분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익숙한 것, 피가 흐르는 익숙한 것을 석고상이 흐르는 낯설게 만드는 합성입니다. 왜냐면 석고상과 피가 흘리는 것을 둘 합쳐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이 바로 석고상 관자놀이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는 것은 우리한테 익숙한 거지만 조각상이 피를 흘리는 것은 완전 낯선 거죠. 그래서 조각과 피의 결합이 낯설기에 이 그림 또한 일상의 질서를 파괴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서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 파괴를 통해 상상의 무한지대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억이라는 작품이 감상자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역과 레슬러의 무덤은 조금 다릅니다. 레슬러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마치 말을 걸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낯선 세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조금 새로운 탐험과 관련된 효과를 줬다면 기역이란 작품은 상상의 무한지대로 우리를 밀어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달라요. 둘 다 조금 무한한 느낌은 비슷한데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바로 기역과 레슬러의 무덤이 감상자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마지막 타 부분입니다. 휴대용 전화기에 컴퓨터 기능을 더한 스마트폰이나 서커스의 음악, 무용, 미술과 같은 예술을 결합한 공연 등 각종 융합 상품에서 우리는 이런 대페이지망적인 결합과 합성의 산업적 성취를 본다. 그러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조그만 핸드폰에 컴퓨터 기능까지 추가한 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 저희 옛날엔 폴더폰 썼을 때 폴더폰에 처음으로 DMB, TV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엄청 욕하셨어요. 누가 핸드폰 보면서 이 조그만 걸로 누가 그 TV를 보냐면서. 그냥 전화만 잘 터지면 되지 하는데 요즘 저희 아버지는 유튜브에 엄청 빠져 계십니다. TV를 안 보세요. 원래는 TV 사자는 말씀을 갑자기 이제 핸드폰을 이제 갤럭시 폴드를 바꾸셨거든요. 갤럭시 폴드 사시자마자 TV 사자는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죠. 누가 스마트폰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각종 융합상품 대표적인 난타죠. 난타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이런 걸 두드리면서 이게 하나의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난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기게 된 거거든요. 난타 같은 것도 결합과 합성의 산업적 성취죠. 네, 그런 점에서 기이하고 낯선 정면을 연출한 대페이지망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더는 기이하고 낯설기만 한 문화 현상이 아니다. 대페이지망은 문화, 예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중요한 창조의 수단으로 우리의 생활에 활용력을 불러놓고 있다. 그러니까 왜 기이하고 낯설기만 문화 현상이 아니냐면 대페이지망의 활용을 찾을 수 있는 사례가 엄청 많다는 거죠. 당장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다. 또 뭐 있지? 그렇게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는 낯설기만 했던 마그리트의 예술이 갈수록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게 바로 대페이지망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바로 뒷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59페이지 이거 2번 꼭 잘 기억해 두시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3번 이거 다 기출에 나왔습니다. 특히 얘 기출에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이 글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핵심을 찾고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 이런 것들 잘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 글을 쓴 필자 면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냐면 이 글을 쓴 필자가 왜 글을 썼는지 의도에 초점을 맞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글을 쓴 필자에게 질문한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까지 해가지고 필자에게 소감을 묻는 거죠. 저는 당신이 쓴 글을 읽고 이런 감상을 얻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느네 마그리테나 발표를 준비할 때는 느네 마그리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에 느네 마그리테의 대페이지망은 어떤 거였는지 대페이지망 기법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느네 마그리테 그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글을 읽는 사람이 화가라면 대페이지망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읽어야 되고 교육자, 기업인에 따라서 글을 읽는 목적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시험의 문제 꼭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자, 61페이지 여기 장문의 목적, 그러니까 글을 쓴 목적이거든요. 얘도 한번 보시면, 얘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꼭 보시면, 네, 정보 전달을 위한 글 같은 경우에는 독자에게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는 글로 설명문, 안내문, 실험 보고서 등이 있다. 만약에 설득을 하기 위한 글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글로 논설문, 건의문 등이 있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 신문이나 잡지의 독자 투고란 편지 등이 있다라는 거고,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글로는 필자의 감정이나 반응을 나타내기 위한 글로 수필이나 시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거 4번 이주원의 지식의 물순간, 이것도 같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마가리트는 얘랑 같이 엮어서 시험 문제 꼭 출제됩니다. 보시면 이 책은 작품의 가치를 순간적으로 알아내는 능력의 배양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미술 작품과 관련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이 책의 집필 목적이다. 그러나 이 한 권의 책에서 미술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를 낱낱이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는 없다. 이 책의 지식과 정보의 양은 책의 두께만큼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물리적 한계 안에서도 특정한 범주로 체계화되어 있기보다는 깊이의 면에서나 종류의 면에서 어찌 보면 널뛰듯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다. 미술과 관련한 지식의 다채로운 모습과 범위를 부담 없이 구경하고 거기에서 독자 나름의 유익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지식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작품 내용 역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 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잘 읽으셔야 되고요. 이 글의 목적은 미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해 폭에 넓혀주기 위해서 글을 쓴 거고요. 꼭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62페이지, 이것도 시험에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그냥 이참에 한 거 같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면 여러분들 와플대학 혹시 아세요? 와플대학 가면 그 와플 이렇게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생크림 같은 걸 해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시작됐느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와플 사장님이랑 아이스크림 사장님이랑 떨어져 있었는데 맨날 와플을 파는 와플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와플이 이 동그란 거에다 그냥 거기 안에다가 꿀 같은 거 발라주고 그냥 접어서 납작하게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는데 와플이 너무 남는 거야. 근데 옆에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도 남아서 이거 한번 섞어볼까? 했는데 대박이 난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여기서도 또 대페이지망도 뭐였어? 결합, 조합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연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결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연결한 것만 생각할 수 있다. 연필 플러스 지우개, 휴대전화 플러스 카메라, 신발 플러스 바퀴. 신발 플러스 바퀴는 이게 힐리스죠. 힐리스 타보셨나요? 힐리스 재밌죠. 저희 초등학교 때는 힐리스 타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두드러 맞았습니다. 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연결은 물리적 연결이라 할 수 있다. 물리적 연결은 약간의 변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음에 예시를 보자라는 건데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예전에 아이스크림 팔던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아이스크림 남았는데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팔던 접시가 떨어져서 더는 아이스크림 팔 수 없었다. 그는 즉흥적으로 옆에 있는 와플 가게에 가서 와플을 얻어다가 그 위에 아이스크림 담아 팔았다. 다행히 손님들은 모두 만족해했다. 다음날 그는 다시 평소대로 접시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팔았는데 몇몇 손님이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이스크림과 와플을 연결하는 것이 손님들에게 통하다는 것을 알아챈 그는 와플을 원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안정되게 담아 팔았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게 바로 아이스크림 콘이 됐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물리적 연결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을 연결하는 것을 개념적 연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보통 연결에 생각하지 않는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는 걸로써 물리적 연결보다 강력하고 매력적인 걸 만든다. 왼쪽에 광고를 보자. 광고에서는 만에 피리 부는 소녀와
뭉크에 절규를 단순하게 위아래로 배치했다. 이거 어떤 느낌을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피리 부는 소녀랑 절규를 같이 해놓은 것 같아? 그래. 이거 층간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익광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화 두 편을 단순하게 연결해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끼리 연결고를 만들어 조합한 능력이 바로 창의력이다. 따라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봐야 된다. 그런 능력이 창의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괜찮으신가요? 네, 54페이지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뭐요? 5번에는 이겁니다. 아무런 관계 없는 것들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움까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움까지. 여기 써 있어요.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네. 이거? 이거 빠르게 해설할 거야. 그렇지. 이거 족밥 문제인데 족밥 문제인데 이걸 길어야 10분 걸리겠지 뭐. 그 다음에 56페이지 1번에 준비됐나요? 56페이지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야, 여기서부터 곡소리 나면 안 돼. 그 다음에 58페이지 1번에 4번, 2번에 3번, 그 다음에 3번은 이겁니다. 화장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회사의 핵심 사업을 과감하게 처분한 것, 즉 새로운 사업 계획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사업들을 깬 것과 같은 파괴의 형식이 창조의 형식이 되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내용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문제가 은근 많이 틀린다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 족밥 문제에서부터 틀리면 안 돼. 자, 54페이지 1번부터 봅시다. 네, 이 글의 화제입니다. 화제로 적절한 것인데 답은 5번이었죠. 네, 이거 틀리신 분은 없겠죠? 네, 초현실주의 개념 없었고요. 르네 마그리테 생애, 탄생, 그 다음 업적 이런 것도 다 없었습니다. 2번 가부터 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가부터 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대페이징 기법의 의의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대페이징 말의 뜻, 이게 지금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네, 개념에 대한 것도 나와 있었고요. 3번 대페이징만 형식은 어떻게 분류할까? 네, 아직 분류는 안 나왔습니다. 가부터 다해서.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분류는 뒤에서부터 나오지 가에서부터 다해서는 분류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어떤 분야에 활용될까? 네, 어린이 미술 교육, 그 다음에 기업인의 창의력 교육에서 활용이 된다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관심이 된 대상의 이유가 뭐냐? 네, 백화점이랑 그 다음에 르네 마그리테 전이 열려서 그렇게 됐다 했었죠. 3번 대페이지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죠. 궁극적으로 논리와 합의를 지향한다가 아니죠. 그 지향도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 논리와 합리의 세계를 어떻게 넘어야죠. 배치 반대. 일반적인 배치가 이렇게 배치야. 배치. 플레이스가 반대 배치. 반대 배치. 플레이스 아니에요? No place. 배치가 이 뜻이잖아. 반대 뜻이 뭐야? 반대 영어가 뭐야? 뭐?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는 그거 아니야? 배치. 척구 아니고 배치? 배치. 이거 저희 틀리라고 저런 말 쓴 거야? 아니면 원래 저런 말 자기 똑똑한 거 미안해, 내가 쓴 건 아니야. 내가 만든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배치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말 두다 배치화도 있고요. 아니 이게 배치 반대되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네 너무 섣불리 가지 마. 야, 이거 기껏해 한 문장인데 잠깐 가봐. 4번 기억을 제시하고 기억은 골콘다 였는데 이걸 제시한 이유가
기법과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네, 54페이지 질문. 4번. 낯선 그림의, 네, 낯선 그림이 아닙니다. 골콘다. 이거는 지금, 낯선 그림이 아니라는 게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아직은. 지금 여기서는 유형, 분류,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네 그 대페이지망 전체에 대한 내용만 하고 있지. 5번은 안 돼요. 기하학이 그림에, 기하학이 혹시 나왔어? 그 사람 배치가 기하. 기하학적으로 그림에 반영된 속일, 그치. 근데 뭐 이것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골콘다를 얘기한 거는 대페이지망 기법과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페이지망이란 것은 네, 논리에 넘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4번에 2번. 네, 그래서 앞에 이거 대페이지망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게 네, 이렇게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를 엄청나게 유발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네, 문제 많이 보고 많이 푸는 게 정말 도움 되니까 네. 여기서 많이 틀렸다고 우울하지 마세요. 시험에서 다 맞으면 되죠. 네, 그쵸. 낯선 그림도 대페이지망이라 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앞에, 그 뒤에서 봤던 우리 장미 그림이랑 이런 게 다 낯선 그림이잖아. 근데 지금 낯선 그림이긴 한데, 그 낯선 그림 유형을 설명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유형이 아니라 뒷부분에서 유형을 했죠. 자, 그다음 56페이지 1번에 이 글의 바른 내용 이해한 것은 답은 5번이죠. 대페이지망 기법이 사용된 작품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왜냐면 상식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죠. 4번. 이미 결정나 있는 창조의 방향에 따라 아니죠. 이건 말이 바뀌었죠. 여기 써있지. 어디 있어? 파괴되는 순간 창조의 방향 이미 결정나 있다는 거니까 말이 좀 바뀌었죠. 파괴가 먼저 일어나서 그에 따라 창조의 방향 결정나는 거니까 이 말을 창조에 따라서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말 순서가 바뀌어야지. 파괴가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서 창조의 방향은 이미 결정나 있다는 거니까. 2번, 골콘다의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2번이죠. 기계적인 배치를 통해 보는 이의 상상력을 제한한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자극시키죠. 제한하는 게 아니죠. 3번, 글을 읽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점검의 상황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죠. 이거는 글을 다 읽은 후에 해야죠. 그 다음에 4번. 네, 초점을 둬야 되는 거. 답은 4번. 네? 너네 마그리 4번이 이해 안 간, 이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너네 마그리타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이 글을 읽을 때 초점을 두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너네 마그리트가 즐겨 사용한 회화 기법. 너네 마그리트에 대한 글을 발표를 준비할 때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뒷페이지 가시면 여기 60페이지에 써있죠. 여기 이거 아까 내가 말했던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대로. 회화가 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디? 발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 읽을 때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읽는다 해서 그쵸. 초점을 읽어야죠. 왜냐면 느네 마그리트의 발표를 하려면 느네 마그리트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느네 마그리트와 관련된 내용을 다 해줘야죠. 회화 기법이 뭐 창작 기법 그와 관련된 말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 게 바로 56페이지 4번입니다. 자, 56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58페이지로 바로 갈게요. 58페이지 1번. 이 글에서 레슬러의 무덤을 제시한 이유는 답은 4번이죠. 대페이지만 형식이 작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형식 중에 뭐가 적용된 거죠? 레슬러의 무덤이? 형식 중에 어떤 거?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라는 형식이 지금 그림에 어떻게 죄송해요. 계속 말이 꼬이네.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레슬러의 무덤을 보여준 거였죠. 다양한지는 아니었고요. 얼마나 형식이 다양한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거, 이 얘기는 레슬러의 무덤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도, 레슬러의 무덤 때 얘기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산업은 아니죠. 오히려 산업은 어떤 거에 가까워?
화장지 산업 그 얘기할 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여기서 레슬러의 무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대페이즈망의 궁극적인 의의로 적절한 것인데 답은 3번입니다.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의 수단이다 라고. 이거는 왜요? 할 수 있는데 이제 본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상의 활력에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2번의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8페이지 질문 없으신가요?